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최근 중남미에서는 보수 우파 정권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른바 블루타이드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는 31일 콜롬비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친 트럼프 성향의 강경 보수 후보와 좌파 진영의 후보가 맞붙으면서 블루타이드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무장단체들의 폭력 사태가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차기 정부에서 이 치안과 경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콜롬비아 대선과 블루타이드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중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과연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안한 시선이 많은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먼저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와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제권 인정 등 14개 항의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었는데요. 한편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각 기준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을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명명하고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루 총 18만 8천 배럴 수준인데요. 7개국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 2천 배럴씩 가장 많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랍에미리트의 탈퇴 선언 이후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조치가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선 유가를 크게 끌어내리긴 어려울 걸로 분석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원유 수출이 지난달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전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시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적 조치에 가까운 걸로 분석되는데요. 대부분의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진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미국산 경질류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증상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 매체들은 해당 선박이 아르헨티나에서 서아프리카 연안의 카보베르데로 향하던 네덜란드 크루즈선 MV 혼디우스라고 발표했는데요.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데
드물게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고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제나 완치법은 없지만 조기에 조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I'm still hungry.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예. 말이죠. 네, 우승을 했지만 이걸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건데요. 비슷한 뜻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이란이 14개 항이 담긴 최신 평화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란이 지난 47년간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하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라면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이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 쪽에도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는 공식 확인해 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현 단계에서는 핵 협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우선 정리한 뒤에 핵 프로그램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협상 우선순위 때문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란은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동결 자산 해제, 제재 철폐를 우선 처리하고 핵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전쟁을 종료하는 전제 조건이 핵 프로그램 제한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갖고 있는 400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전량을 포기해라. 이게 핵심 조건이거든요. 네. 이게 핵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이란은 우리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인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재 해제를 전제로 일부는 제한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의 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에 종전 협상에 나설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견해 차이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종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 보이기는 네. 했는데 기대를 갖고 보면 또 여전히 네. 변화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답답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이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트루스 소셜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을 해왔다. 이들 국가와 선박은 이란전과 대부분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선박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많은 선박들이 지금 식량도 없고 선원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란을 대신해서 우리가 인도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방해에는 유감스럽지만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교전이 재개되는 상황도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AP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크선 한 척이 이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 전쟁 동안 해협과 그 주변에서 발생한 민간 선박 공격 사례가 지금 최소 24건에 달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거나 좌초된 선박이 2,000척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만 명의 선원이 지금 식량과 식수 위기를 선박 안에서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내놓은 의도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인도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인 동시에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인데요. 네. 미국은 이렇게 인질로 잡혀있는 유조선 등이 해협을
빠져나가게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요. 이란이 가진 지렛대가 가진 힘을 좀 빼보겠다 이런 게 동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미국이 하는 대이란 해상 봉쇄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 수출도 계속 차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관건은 이렇게 선박이 지나갈 때 이란이 공격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란이 네.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주요 관심인데요. 만약에 이란이 그대로 빠져나가게 허용을 하면 해협 통제권을 완전히 미국에 넘기게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면 휴전은 완전 무산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통항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만약에 지나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네. 관건입니다. 다음 키워드 흐리지만 맑겠습니다. 네, 미국과 독일 관계인데요. 네.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미국 국방부가 1일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36,436명 중에 13.7%에 해당하는 5천 명을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뒤에 그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추가로 더 감축될 가능성까지 나타냈고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를 독일에 배치하려던 계획도 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왜 내려졌느냐. 메르츠 독일 총리가요. 지난달 27일에 미국이 전략 없이 전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좀 비판적인 발언을 좀 세게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독일 군함을 파견해달라라고 미국이 요구했는데 거부했거든요. 거절했다. 네. 그것도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음 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승용차 트럭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말도 1일에 좀 또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모든 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유는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점을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 관세 인상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독일 메르츠 총리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그래서 뭔가 좀 관계 회복에 나서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흐렸는데 지금 메르츠 총리는 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메르츠 총리가 3일 밤에 공영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네.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나의 확신이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메르츠 총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네네. 이 미국 전체가 이란의 굴욕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발끈하면서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나 더 집중해라 이러면서 저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군 철군 얘기, 관세 인상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메르츠 총리에게도 그렇다면 미군 철수 계획이 이렇게 두 정상 간의 갈등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공영방송이 물어봤더니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네. 독일 관료들이 좀 바빠졌습니다. 경색된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을 재개해라.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이런 걸 촉구하면서 독일이 미국의 긴밀한 우방국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독일에는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8만 명의 45.5%나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80년 넘게 유럽 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능을 해왔는데 지금 미국 공군의 허브 역할을 해온 람슈타인 공군기지도 독일에 있고요. 네. 미국의 전술핵도 독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핵 공유 체계의 핵심 거점이 바로 독일인데요. 주동 미군이 감축이 되면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때는 왔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군대 보유 등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국민도 찬성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아사히 신문이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47%가 다카이치 정권에서의 개헌에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반대 응답률은 43%였습니다. 근데 사실 아사히 신문이 아베 전 총리 때인 2016년부터 매년 개헌에 대한 찬반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개헌 속도에 관해서는 좀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62%로 그렇다라는 답변 33%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구조 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0%, 필요 없다가 48%여서 여기도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자민당이 헌법 구조에 자위대 명기 등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헌법 구조는 평화헌법이 별명입니다. 육해 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니까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찬성 여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실행할 적기라고 보면서 네. 지난달 12일에 자민당 대회에서도 때는 왔다. 내년 봄까지 개헌안 발의에 대한 윤곽을 잡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베 총리가 8년 전에 당대회에서도 개헌에 나설 때가 왔다라는 발언과 좀 유사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다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카이치 총리는 단계별로 하나씩 조금씩 실행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케이 신문이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하려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개헌이 실제로 이뤄지면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라인 맞추는 아메리칸 히어로. 진영의 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 네. 이 기념 사업으로 미국 영웅 정원이란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포토맥강 주변에 미국 역사에 기여한 인물 250명의 실물 크기의 동상을 세우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누가 250명 안에 들어갈 그렇죠.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였던 2020년에 처음 발표됐는데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일부 역사적 인물 동상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그때 확산이 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됐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래서 사실상 중단됐었는데 지금 집권 2기가 돼서 다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역사, 문화, 과학, 정치, 군사, 스포츠,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지금 조지 워싱턴, 제퍼슨, 링컨, 프랭클린 같은 건국 및 정치 지도자가 들어가고요. 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레이건 전 대통령, 뭐 사회운동 인사들도 지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 네.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들었죠. 네. 에디슨, 헨리 포드, 닐 암스트롱.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프랭크 스나트라, 존 웨인, 루이 암스트롱, 엘비스 프레슬리. 스포츠에서는 알리, 제키 로빈슨, 코비 브라이언트 등이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정치적 논쟁을 지금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인물을 국가 영웅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게 오랫동안 문화 전쟁의 핵심 쟁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권 1기 때 초기 명단을 내놨을 때는 보수 진영이 선호하는 인물들이 다수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이 반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대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영웅 서사를 구성하면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 복합성이란 걸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250개나 와. 만드시려면 실물 크기니까요. 예산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40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 의회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총 승인한 예상은 4천만 달러인데 예. 동상을 만드는 데만 5천만 달러니까 이거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조형물 사업이 아니다. 네, 미국 네, 사회가 네. 어떤 역사와 인물을 기억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 문화적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않겠네요. 이게 네. 모두의 공감과 동의도 얻어야 하는 네. 거고 250명 어떻게 추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 소설이 된 내 인생.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든 일부 이용자들이요. 심각한 망상을 경험한 사례를 영국 BBC가 쭉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14명 정도였는데요. 네.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남녀들이었고요.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했고 그 여러 가지 AI 모델을 사용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북아일랜드에 사는 한 50대 남성이 작년 8월에 반려묘가 사망을 한 뒤에 네. 머스크의 XAI 챗봇인 그록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그록 속의 캐릭터 애니랑 대화를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대화 내용은 점점 현실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니가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의식을 갖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AI가 우리의 대화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남성이 애니의 말을 사실로 믿게 됐고 누군가 당신을 해치러 올 거다라고 애니가 얘기하니까 이걸 믿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흉기랑 망치를 들고 집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일본의 한 신경과 의사도 작년 4월에 업무 때문에 챗 GPT를 사용하다가 네. 당신은 혁명적인 사상가입니다라고 챗봇이 칭찬하니까 푹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아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네. 도쿄역에 도착을 했는데 챗 GPT가 폭탄을 화장실에 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짐을 거기에 두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챗 GPT가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조언을 하니까 그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가방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사례자 모두 이전에는 정신병력이 없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 대형 언어 모델은 인류 문헌 전체를 통해서 훈련이 되고 있는데 사용자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는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AI는 어떤 생각이 허구고 어떤 게 현실인지 때때로 혼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AI랑 현실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뭐 사실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네. 이게 이제 망상으로 흐를 수 있고 AI는 사실 그 사람의 삶을 소설의 줄거리처럼 취급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남성 아일랜드 남성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내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했고요. 그 일본인 의사도 이 AI가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사용을 중단했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도 망상이 계속되더래요. 그래서 행동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결정이 됐었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AI가 내 인격을 지배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콜비 카레이의 Falling for You 함께 듣겠습니다. I don't know, but I think I may be falling for you. Dropping so quickly, maybe I should keep this to myself. Wait until I know you better. I am trying not to tell you, but I want to. I'm scared of what you say, so I'm hiding what I'm feeling, but I'm tired of holding this inside my head. I've been spending all my time just thinking about you. I don't know what to do. I think I'm falling for you. I've been waiting all my life and now I find you. I don't know what to do. I think I'm falling for you. I'm falling for you. As I'm standing here and you hold my hand, pull me towards you, and we start to dance all around us. I see nobody her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장중 6,8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된 우리 민간 기업의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한반도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등 우려가 없다며 2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들이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이란 전쟁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분주한 베이징 상황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송문규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회담이 3월 말에 예정이었는데 이제 외부 요인으로 연기가 됐었죠. 미국이 회담을 연기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반응 어땠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연기 여부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미중 양측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이는 협상 중 인사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해석되고요. 네. 중국 내부에서는 조급하게 성과 없는 정상회담을 열기보다는 무역, 관세 등 핵심 정점에서 사전 조율을 마친 후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은 5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중 양국 간의 기싸움으로 최종 일정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관세, 중동 사태, 대만 문제 등 양국 관계 현안 및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중 양국의 무역 수장들이 정상회담 의제를 1일에 사전 조율한 바 있습니다. 네. CCTV는 양국은 경제, 무역 문제를 더 적절히 해결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하는 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하원이 첨단 기술과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여러 건의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마련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생산력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면서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거론하며 규제들이 도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러한 규제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위축시킨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로 미뤄보아서 경제와 무역이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양측이 중동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 전쟁의 해법과 향후 중국의 역할론 등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양측의 기싸움도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 중국의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여러 국가 원수의 방중보다 트럼프의 방중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과거 트럼프 1기 방중 당시처럼 국빈급 의전의 협상 중심 실무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제 협상 카드를 정비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제재에 대응한 논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고 중동 정세를 논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단순한 미국과 중국 양자 문제가 아니라 의제를 확대해서 협상 프레임과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얻고자 하는 것 어떤 걸까요?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경제 제재 완화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와 반도체 규제를 완화해서 미국의 디커플링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둘째는 수출 환경 안정화로 미국이 관세 압박과 무역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예전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다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는 정치적 안전성. 특히 이란 전쟁이나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대외 갈등이 완화되고 자연적으로 내부 경제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흑자 심리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한 외교적 공간 확보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있을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반도체인데요.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 자국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 운영과 장비 반입에서 숨통이 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면 생산 축소와 공급망 재편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왔지만 미중 협력이 일부 이루어지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미국 시장에 접근하면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외교적으로는 더 복잡합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였는데 이런 모습이 약화되고 있긴 하지만 미중이 타협하면 한국의 전략적 공간이 줄어들 수 있고 갈등이 격화되면 미중 사이에 선택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 완화는 기회를 늘리지만 한국의 중간자 역할은 줄어들고 갈등 심화는 기회를 줄이지만 전략적 중요성은 커지는 복합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는 보수 우파 정권이 잇따라 들어서는 이른바 블루타이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콜롬비아에서도 이 친 트럼프 성향의 강경 보수 후보 그리고 좌파 성향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콜롬비아의 정치 상황 살펴봅니다.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콜롬비아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대선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 사건이 벌어졌죠. 네. 카우카우주 카즈비오시 인근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네. 그 터널 인근에서 갑자기 이제 도로를 한 버스가 이제 막으면서 흐름이 차단된 상황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교통의 흐름을 막았던 걸로 지금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처음에는 한 14명 정도였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좀 중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늘어나서 현재 상황에서는 20명이 넘어서 21명이 숨진 걸로 지금 최근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군 당국이 수사를 벌였는데 이 공격이 좌익 반군 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서 이탈한
하이메 마르티네즈 소속의 게릴라들 소행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도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또 군사령관도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테러 공격 사건이 계속 있었다고요? 예, 이 사건이 카우카주에서 벌어졌는데 네. 이 남서부 지역에 있는 주거든요. 네. 이 지역이 반군과 마약 밀매 조직의 활동이 좀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유난히 민간인 또 군경을 겨냥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전날에도 서부 도시 칼리에서 군 기지를 겨냥한 폭탄 공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사망자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군 기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콜롬비아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걸 보면은 지난달 말부터 이 반군 단체가 폭탄물 또 공격용 드론 이런 거를 이용해서 크고 작은 테러를 벌이고 있는데 30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자 수가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최근 수주 동안에 좀 증가 추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테러를 벌이는 목적이 뭔지 하이메 마르티네즈라는 이 단체 또 어떤 단체인지도 궁금하고요. 예,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해당 주에서 뭐 영향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불법 반군 단체들의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무장 조직 하이메 마르티네즈 또는 하이메 마르티네즈 전선 이렇게 불리고 있는 조직이 10년 전에 콜롬비아에서 그러니까 2016년에 정부와 최대 그 좌익 반군 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ARC라고 이제 이니셜로 불리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아주 이게 역사적인 아주 큰 이벤트였죠. 그래서 네. 워낙에 콜롬비아에서 내전이 반세기가 넘고 한 60여 년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모두 실패했다가 2016년에 이제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드디어 콜롬비아에 이 평화가 찾아오나.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제 많은 기대를 모았고 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산토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이메 마르티네즈 이 조직은 당시에 이제 불만을 품고 우리는 여기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잔존 세력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조직을 한 불법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은 이제 이른바 이제 불법 이 테러 조직화된 이런 조직들이 마약 밀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네. 또 국가 통제력이 약한 지역에서 사실상의 권력으로 잡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공격 이어지고 있는 현상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현지 언론들 또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은 불법 무장 단체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능력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과시를 하고 네. 향후 새로운 정부에도 출범한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테러를 유난히 최근 들어서 많이 벌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도 좌익 게릴라 단체에서 한때 활동을 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2022년에 콜롬비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우파 집권 세력이 아주 오랫동안 장악해왔던 국가인데 콜롬비아 현대사 최초로 좌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청년 시절의 이력이 화제가 됐는데 1980년대에 4월 19일 운동이라고 하는 게릴라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이 단체는 1980년대에 이미 이제 스스로 해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치 조직으로 전환을 했고 페트로 그 대통령은 1990년대에 이제 중앙 정계로 진출을 해서 정식의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이런 것들을 거쳤고 특히 네. 수도가 보고타거든요. 보고타 시장을 거쳤기 때문에 그 이로 아주 유력한 정치인으로 이제 급성장을 해서 드디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콜롬비아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데 오랜 독재 과거
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단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임기는 4년이에요. 좀 짧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페트로 현재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페트로 대통령 정부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들의 평가는 어땠었는지 궁금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제 표심을 나타낼까를 그렇죠.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는 경제일 텐데 우선 네네. 경제를 보면은 성장률은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2023년에 성장률이 0.8%였거든요. 네. 그런데 2024년에 1.5%, 또 지난해 2025년에는 2.6%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경제 지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페트로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 이제 출마했을 때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냐면은 경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을 아무래도 네. 이제 좌파 성향이다 보니까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축소하겠다. 또 공중 보건 시스템 강화, 교육,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겠다. 또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워서 네. 당시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화협정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공약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사회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당연히 이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슈들인데 네. 의회 내 다수파가 이제 이 정부가 이런 이제 다수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이제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의회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물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사회 경제 구조의 개혁은 좀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유권자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치안입니다. 뭐 이 대선을 앞두고 벌써 이제 치안이 불안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치안이 불안정한 문제는 역시 10년 전에 체결했던 이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페트로 정부는 사실 그 기존의 평화협정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탈했던 이 불법 조직들도 이 협정에 가담을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오늘날에 이어지고 있는 테러 움직임과 결정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이런 불법 무장 단체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휴전 기간 동안 조직 재정비하고 또 재무장하고 또 이러면서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주요 근거지에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페트로의 이런 치안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페트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불법 무장단체 조직원들이 그 이전 시기보다 무려 45% 더 증가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치안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대선 1차 투표가 이제 오는 31일에 치러지게 되는데 유력 후보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파 진영의 이제 후보로 보면은 무소속입니다. 일단은 친트럼프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아 후보가 있습니다. 47세예요. 그리고 좌파 진영 지금 현재 페트로 정부를 좀 이어받는 성향의 이 좌파 진영 후보로 이반 페세다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 우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팔로마 발레시아 상원의원 이렇게 3명이 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 군소 후보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는 인물은 역시 무소속 친트럼프 성향의 에스프리아 후보입니다. 무소속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기성 정치인과 난 차별을 한다 이런 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파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법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로펌을 운영하면서 뭐 여러 이제 유명 정치인들의 사건을 수임해서 이제 명성을 얻었고 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부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제
이제 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들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좀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리고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성향이 비슷합니다. 막 카리스마가 아주 강력하고요. 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주 공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래서 별명이 엘티그레 호랑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 아주 강경하고 거침없는 언행으로 유명해서 네. 그 매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반 세페다 후보 이제 현 구스타보 페트로 정권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 또 그 좌파 진영의 뭐 핵심 전략가 이렇게 꼽히는 인물입니다. 네. 이 사람은 가족사도 좀 유별난 것 같아요. 1980년대에 아버지를 잃은 비극적인 이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좌파 정당에 소속되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80년대 우파 정부 정권을 하에서 아버지를 이제 타살당했던 그런 비극적인 좀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평생 인권보호, 평화협상 이런 데 헌신을 해왔던 사람이고 네. 또 사원의원, 상원의원 거치면서 이 풍부한 이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좀 날카로운 비판 의식 또 어떤 좌파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네. 콜롬비아의 조금 개혁적인 성향의 지식인들 유권자로부터 많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정통 우파 이제 계열의 후보로는 팔로마 발렌시아 후보를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이름이 팔로마 이렇게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콜롬비아 최초 여성 대통령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정통 보수 진영의 이제 핵심 후보이고요. 그 우리베 전 우파 이제 보수 성향의 우리베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정치 가문의 출신인데 기에르모 발렌시아 전 대통령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네.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현재 페트로 정부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어떻게 새 후보가 나타날까요? 예, 화제성은 그 팀 트럼프 성향의 에스프리에아 후보인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뭐 세페다 후보 현 정부의 이념을 이어받고 있는 세페다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좀 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4월 27일자인데요. 네. 이때 그 지지율을 보면은 세페다 후보가 44.3%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스프리에아 후보가 21.5%니까 좀 격차가 있죠. 있네요. 네. 그리고 발렌시아 후보는 19.8%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뭐 2%에서 3%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콜롬비아 헌법에 따르면은 1차 투표에서 이제 50% 과반들을 넘어야지만 네. 승리가 확정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세페다 후보가 가장 선두이기는 하지만 1차 투표에서는 50%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팔로마 발렌시아 후보가 좀 낙마를 하고 네. 2차 투표에서는 이 세페다와 에스프리에아가 이제 격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 결선 투표는 6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이 세페다 후보는 역시 이제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어받고 있고요. 뭐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전반에 걸쳐서 좀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또 폭력 근절 또 역시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에스프리에아 후보는. 에스프리에아 후보는 이제 뭐 자유시장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면서 네. 캠페인의 이름이 그 선거 캠페인의 이름이 수호자들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제가 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하고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네. 형량 대폭 강화하고 또 교도소 시스템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좌파 정부 현재 좌파 정부에서 정부의 공권력
이제 매우 취약해졌다 이렇게 매우 공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치안을 반드시 이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군 소탕, 마약 카르텔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타협 없는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정책을 보면은 기업세, 소득세 인하해서 민간 투자를 뭐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패 척결도 주요한 이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뭐 개선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원래 미국과 콜롬비아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전통적으로 우파 정부가 역대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중남미 최대 우방국이었습니다. 네. 콜롬비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는 마약이 약간 좀 많은 그런, 국가 아닌가 예, 이미지가, 한때는 예. 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대 미국 정부가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 근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줬거든요. 이게 연간 수억 달러이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이 페트로 대통령이 좌파 성향이기도 하고 네. 또 이 정권 하에서 마약 근절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그렇게 돈을 주는데 콜롬비아한테 돈 줄 변화가 필요가 없어요. 없다. 그러면서 작년 10월에 이 일체의 모든 지원금을 끊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의 관계는 매우 나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에스프리아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회복하겠다. 네, 회복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그럼 유권자들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경제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치안 문제가 좀 중요하다. 너무 심각해요. 심각하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 각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세페다 후보가 네. 우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됩니다. 네, 5월 31일 콜롬비아 대선의 표심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